그러니까 뭐 변동성 하면은 거의 대명사인데 그렇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논리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그 이분법적으로 그 논의의 구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에 대한 측정 자체가 안 되니까. 네. 비트코인의 어떤 내재 가치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7천만 원이냐 6천만 원이냐 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낼까요? 두 분은 그 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렵죠. 어렵죠. 네.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돼야 되냐 7만 원이 돼야 되냐 혹은 10만 원이 돼야 되냐는 거는 어려워도 논점을 가지고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이익의 추세를 볼 수 있고 또 피어 그룹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비슷한 동종 업종의 밸류에이션, 비교 주가를 보기도 하고요. 그죠? 왜? 그리고 이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이 기업의 직원들이 어떤 영업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R&D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경영자의 그런 직원들의 그런 게 발현되나요? 존재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없죠. 네. 네. 디맨드 서플라이입니다. 그 비트코인의 수요와 혹은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네, 팔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걸 지금 우리 포트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논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들은 그것을 합법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혹은 일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펀드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수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금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기업들도 늘어나죠. 네. 그럼 테슬라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수요를 늘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용어도 쓰고 뭐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씁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커런시, 화폐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화폐는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옌, 파운드, 유로, 원화 같은 것인데 최근 10여 년 동안 그 추세를 한번 보시라고요. 엄청난 돈이 풀렸죠. 엄청난 화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수요 공급, 달러가 그렇게 많이 공급됐으면 달러가 타락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공급이 늘 수 없는 어떤 화폐에 대한 대체성에 대한 증가 요인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주장하고 이걸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맥센스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8천만 원이지 어떻게 7천만 원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일부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주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른바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재미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주식이 재미가 없어졌대요. 네, 그래서 그쪽이 너무 재밌다고. 어제도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는데 주식으로 돈은 벌긴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비트코인으로 가신대요. 비트코인 너무 재밌대요. 24시간 돌아가고 똑같은 얘기하잖아. 너무 익사이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단말기를 켜실 때 기도하시나요? 비트코인 단말기 할 때. 왜냐하면 어떻게 오르는지 어떻게 내리는 건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전망이 없어요. 그냥 아까 얘기한 디맨드 서플라이에서 그 요인들은 분석해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가 지금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하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자산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의 투자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에서 나오는
그 공백을 우리가 메우면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 김 프로가. 그 맛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서 예.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 측정이 안 되면 저 정확하게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메우는 과정에서 네. 그 제 가치를 찾거나 혹은 제 가치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될 때까지를 내가 보유기간으로 했을 때 나는 예. 수익이 일반적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수익이라 그렇죠. 낼 수 있는 수익이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전에 저는 김프로님 얘기하셨던 포트폴리오 얘기하실 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자산, 총자산의 저는 리스크가 그 투자 대상을 그 투자자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억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9억이 내가 자신 있고 또 혹은 내가 이미 마진을 확보한 자산이다 네. 라고 했을 때 1억 정도를 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고, 물론 내가 지금까지 해온 투자는 아니지만 그거를 편입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있을 같아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예. 아마 이 정도는 깨먹어도 돼. 네. 이 정도는 다 날려도 돼. 네. 절대 그런 돈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돈은 깨먹어도 돼요. 그런 돈 없습니다. 이 돈은 무조건 10배 내야 되고, 이 돈은 돈의 꼬리표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에도 그걸 썼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동산 전문가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캐시플로우 그렇게 좋을 때 요지에 부동산 좀 사놓을 걸 이런 생각도 간헐적으로 합니다만은, 저는 후회 없는 게 그것보다도 내가 잘 하고 있는 투자에서 그닥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 혹은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나름의 부를 일궈왔기 때문에, 글쎄 부동산을 했더라도 괜찮았을 수 있겠네 정도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땅을 치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금융시장에서 실패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표현을 쓰는데, 투자의 세계에서 곁불을 째지는 말아라. 곁불을 째지 말아라. 곁불 째릴 필요 없다.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재능이 있고 본인이 경험이 있는 쪽에서 잘 선택해도 충분히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내가 벌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크게 봐서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인 큰 아셋 클래스는 밸런스 있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갭 투자가 막 엄청날 때 나 그때 못 벌었지, 또 주식 올라갈 때 주식 못 벌었지, 그죠? 무슨 금융상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거 못했지, 가상화폐 이 기회를 못, 이렇게 하면요 건강을 잃으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다 주식도 그렇거든요. 삼성전자 갖고 있을 때 삼성전자 올라갈 때 그렇게 좋았는데 삼성전자 쉬니까 재미없다고 옆에서 건설주가 폭등한다고 그러고 증권 우선주가 폭등한, 그런 거 다 드시려고 하고 따라다니신단 말이죠. 따라다닐 때가 언제예요? 그 주식은 이미 뿜고 있을 때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몇 번 이렇게 따라다니는 매매를 실패하면 나는 항상 왜 꼭지를 잡지? 그리고 주시장 떠나신단 말이에요. 돈을 벌고 못 벌고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에서 이탈하시면 안 되거든요. 투자의 세계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탈하시는 순간 굉장한 큰 데미지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처음 투자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날려고 절대 주식 안 한다고. 내가 주식하면 성을 간다고. 그런 분들일수록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때 성공하셨으면 계속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실패하셔서도
조금 실패하시고 거기 스테이 하셨으면은 작년에 그 화랑장을 인조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곁불째기 투자를 하시다가 시장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니까 힘드신 거거든요. 그냥 시장에 계셔야 돼요. 예, 그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비율 조정의 문제입니다.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하고. 그 얘기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말이거든요. 대박. 몰빵을 해서 대박을 내시.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도 없이 다 팔아서 내가 그냥 안전만 추구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있어야지. 이거 극단이거든요. 극단도 훨씬 더 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있나요?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치를 떨었던 종목 하나가 있죠. 곧버스라고. 아, 예, 인버스인데 더블. 네. 시장이 빠지면 2배로 주는 거. 그런 극단적인 거거든요. 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요. 절대 제로섬 게임이라고 네가 이익 보면 나 손해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상향하는 경제, 우상향하는 산업, 우상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다 해피한 겁니다. 주식시장 제도가 우리 자본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스피릿이거든요. 예, 탈취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최근에 안 오르는 자산이 없어요. 네. 뭐 부동산, 주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된다. 남한테 다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대상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식 안에서도 이 종목, 뭐 건설주 투자하다가 갑자기 이거 올라간다고 하면 또 이거 보고 부동산도 뭐 어디 뭐 서울 투자 괜찮다고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뭐 저기 뭐 부산에 한다면 또 부산 가고 나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근데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없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가 꼬마 빌딩에서 또 대박 났다고 네. 하면 또 빌딩 보러 다니고. 그렇죠. 근데 돈 없어요. 네, 꼬마 맞아요. 빌딩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출 많이 해준다고 또 은행 알아보러 다니다가 좌절하고. 네. 또 뭡니까? 요즘 같은 뭐 또 대형 평수 된다면서요. 요즘에 네. 또 거거 익선이라고. 네. 네? 네. 그렇다면서요. 네, 네. 대형이 또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형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아세 클래스에 또 모든 종목에서 남만큼 전부 다 하려고. 네. 네. 근데 참 힘든 이 마음 공부가 참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성의 레가시 미디어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잊고 살라 그랬더니 신문을 막- 딱 봤더니 그렇죠. 와 어디 떴다더라. 텔레비전을 더군다나 유튜브를 트니까 네. 뭐 해서 먹었다는 얘기만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30년 투자하면서 참 괴로운 기간도 많았고요. 성공의 기억보다 실패의 기억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공의 기억을 맥시마이즈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이죠. 어떻게 매번 성공하겠어요? 그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이런 책은 잡지 마세요. 몇 년 안에 얼마 벌었다로 끝나는 책들이 있잖아요. 나는 뭘로 얼마. 가장 눈에 띄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그런 책 제목을 쓸 수도 있는데 일반화해서 죄송한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화에 본인을 편입시켜서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하시겠어요. 나는 뭐지? 투자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신 끈기 있게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일단 이제 만약 직장인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적금처럼 우리가 그 자산 배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초보 투자자인 같은 경우 주식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선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주변에서? 일상에서. 그렇지만 일상에서 찾되 한 단계만 더 가시기를 권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어느 백화점 새로 열었다는데 사람이 부글부글 하던데. 아시죠? 여의도에 뭐. 네. 네. 더현대. 네, 저희 사무실이 근처인데 네.
2번이나 가서 밥을 못 먹고 올 정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더현대 이건 뭐야? 장사 엄청 잘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현대 갔더니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 더현대 그 주식인 현대백화점이라는 주식이 더현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판교에도 있고 강남 무역센터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가보시거나 아니면 그런데 다 가보실 생각이 없으시면 시간이 없으시면 그 모든 매장의 매출과 이익을 합산해 놓은 자료를 보셔야죠. 그게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서 찾아서 경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그냥 질러버리는 그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뜬금없이 옆자리 김대리가 얘기해서 사는 것보단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시라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0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느라고 선배님이 하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몇 달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참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를 이제 회사 차에서 제 차를 운전해 주는 분이 있어서 그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을 요구했던 건데 마트에서 빙가류를 이렇게 봉지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씩 이제 먹자고 나눠 먹었는데 저를 이제 케어해 줬던 그 친한 간호사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상무 시절이었는데 상무님 왜 이걸 사오셨어요? 그래요. 딱 보니까 그게 메론 뭐 이런 거예요. 네. 메로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맛없어? 그랬더니 메로나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유사품이구나. 유사품은 아닌데 브랜드가 다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달라요? 그랬더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 호기심이죠. 뭐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첫 한 입을 딱 깨물었을 때 딱 떨어지는 맛이 다르다. 오, 되게 구체적이다.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쫀득한 그 느낌이 달라. 메로나는 딱 첫 입을 딱 깨물었을 때 딱 떨어질 때 떡 하고 이렇게 뭔가 그렇죠. 식감이 딱 있는데 맞아요. 다른 브랜드는 푸석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거 재밌네. 그래서 나도 하나 줘봐.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퇴근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 앞에 마트에 가서 그 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섞어서 사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딸한테 또 줘봐요. 어떠냐고. 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등산을 가는데 저희 회사 동료 중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구내에 있는 매장에서 그 외국에서 온 친구의 여동생이 왔는데 바나나 맛 우유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주면서 여기 바나나 안 들어오는 거 아냐고. 미국에서 온 친구는 이거 페이크라고. 그랬더니 I don't care. 너무 맛있어. 판타스틱 하다는 거예요. 브랜드가 같더라고요. 그 전날 메로나와 바나나 맛. 빙그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딱 느낀 거야. 와,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이틀 상간에 있지? 같은 브랜드.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살 만한 충분한 경험적인 인사이트가 나왔잖아요. 메로나도 시험해보고 바나나 맛 우유도 외국 사람이 이렇게 열광할 정도면 잘 팔렸겠네. 그죠? 그리고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출근해서 모든 자료를 다 해서 다른 주가와 비교해보고 이 제품들의 매출 추이가 어떻고 이걸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찬스가 있겠더라. 그래서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부터 주식이 바로 오를까요? 그렇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샀잖아요. 확신이 네, 들었죠. 10% 빠지면 더 사죠. 확신이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더 사주죠. 그것도 분할해서 사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업종에 가서 바이오, IT, 뭐 무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상현실의 증강현실. 이거 공부하려면 머리 뽀개지실 거야, 아마. 어려운 과목. 물론 그 권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라면 주위에서 찾으시되 남들이 경험하는 그 맛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노력만 더 해보십시오. 한 번의 노력만 더 해보십시오. 승률을 굉장히 높이실 거예요. 저의 초기 투자에 상당한 경우의 수익은 그렇게 났어요. 네, 그런 일상에서의 어떤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면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급하게 바로 사지 않고 분할해서 샀을 경우에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주식이 재밌어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할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만은 그냥 무료하거나 아니면 막간의 시간이 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탐구하러 다니거든요. 마트도 가보고, 그리고 백화점도 가보고, 그러죠. 어떤 매장에 사람이 많은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은 조금씩 주식이 재밌어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어려운 업종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 옛날 같으면은 접근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유통이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통이 되니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런 매체나 어떤 활자화된 정보에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회관계망이나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 정돈해 보시면 그쪽 세계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지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실 수 있거든요. 대면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왜 방송에서만 인터뷰를 할까요? 그냥 실생활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김프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인 중에 전문가 불러서 밥 사주시면서 물어보시면 되죠. 생생한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승률이 높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책에 보면은 뭐 주변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맞아, 얘기 맞아. 있는데 네. 또 그 뒤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절차를 스킵하시면요. 그것도 신화가 돼요. 내가 그때 그 인사이트가 빡 사가지고 엄청 그런 거 반복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확률을 높여야 돼요. 네, 확률을 높이셔야죠. 그럼 그거 볼 때는 그러면 추가로 확인할 때 아까 말씀하신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사 분석 리포트 리포트 같은 것들. 네. 아. 그런 것들. 좀 더 하고 싶으시면 그 회사 내지는 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지인들 만나보시고. 그거 노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으세요. 일단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업종들을 네. 확인해보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예.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옮기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주식시장에서 되게 성과를 잘 내시고 그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성과를 잘 내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분들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실천하시면요. 부자 안 되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면 성공의 확률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건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